이 보험금이면 너 따위는 금방 잊혀져. 그러니까 군말 말고 얌전히 떨어지라고. 자정이 넘은 펜트하우스, 지훈의 손에서 위스키 잔이 미끄러져 카페 뒤로 굴렀습니다. 헉!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이 목소리는 수연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귀신곡할 노릇이네. 전원선도 꽂지 않은 낡은 휴대폰이 저 혼자 켜지더니 3년 전 죽은 아내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보, 제발 나 좀 살려줘. 내가 다 잘못했어. 으아악. 절벽 아래로 떨어지던 그 마지막 비명까지 또렷하게 말입니다. 으악. 시끄러워. 당장 멈춰. 이미 3년 전에 죽은 귀신이 왜 이제 와서 난리야 난리가. 에잇. 골프채로 확 다 부숴버릴 거야. 지우는 골프채로 휴대폰을 산산조각 냈지만 깨진 액정 조각마다 아내의 눈동자가 살아서 그를 노려봤습니다. 히익. 아이고 깜짝이야. 눈동자가 왜 저기 다닥다닥 붙어 있어. 저리 가. 나 쳐다보지 마. 내가 안 죽였어. 네가 발 헛디뎌서 혼자 떨어진 거라고. 그리고 커다란 유리창에 안개처럼 떠오른 글자. 내가 돌아왔어. 여보 나 억울해서 지옥에서 돌아왔어. 당신도 똑같이 피눈물 나게 만들어줄게. 분명 3년 전 절벽에서 밀어 죽인 아내였습니다. 대체 누구야? 어떤 놈팽이가 장난을 쳐. 문 앞 카메라 당장 다 뒤져볼 거야. 경찰 그래. 경찰에 빨리 신고해야 해. 그런데 누가 무슨 수로 이 피 묻은 휴대폰을 그의 집 앞에 두고 간 걸까요? 지훈이 그토록 지우려 했던 진실이 이제 그의 숨통을 천천히 조여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온갖 행운과 돈줄이 마르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폭우가 산등성이를 때렸습니다. 검은 우산들이 줄지어 비탈을 올라갔습니다. 지우는 아내 서연의 추모비 앞에서 젖은 손수건을 눈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하얀 백합 조화 사이로 지훈의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코트 안주머니에서는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진동했습니다. 유라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여보, 추도식 언제 끝나? 보고 싶어. 지우는 입꼬리를 슬쩍 올렸다가 다시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의 어머니가 다가와 지훈의 팔을 잡았습니다. 한서방, 우리 서연이 좋은 데 갔겠지. 지훈이 그 손을 슬며시 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회사 일이 밀려서요. 서연의 어머니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지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검은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묘역이 멀어졌습니다. 지훈의 얼굴에서 슬픔이 거짓말처럼 걷혔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지훈은 위스키 잔에 얼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거실 벽에는 값비싼 그림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서연의 흔적은 한 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서연의 보험금과 그녀가 일군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지훈이 술을 한 모금 넘기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고맙다 서연아.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잘 살잖아. 3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비 내리던 절벽 끝, 도박빚에 몰린 지훈이 아내를 그 끝으로 밀어붙이던 밤이었습니다. 지훈은 그 기억을 떠올리며 승리감에 젖은 웃음을 흘렸습니다. 자정이 다 된 시각이었습니다. 현관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낡은 종이 상자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미간을 좁히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시간에 뭐야? 누가 두고 간 거지?
지우는 상자를 거실로 들여왔습니다. 테이프를 뜯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확 끼쳤습니다. 지훈이 코를 막으며 상자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안에는 구형 휴대폰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거무튀튀하게 굳은 핏자국이 눌어붙어 있었습니다. 지훈의 손에서 술잔이 미끄러졌습니다. 잔이 카펫 위로 떨어져 굴렀습니다. 이게 뭐야? 지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 화면이 저절로 켜졌습니다. 전원선도 꽂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화면 속에는 서연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나던 날 입었던 바로 그 옷차림이었습니다. 지훈이 비틀거리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지훈이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작은 스피커에서 지직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곧 여자의 비명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거실 곳곳의 스피커로 동시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훈이 귀를 막으며 주저앉았습니다. 녹음 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훈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보험금이면 너 따위는 금방 잊혀져. 지훈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녹음 속의 지훈은 서연의 손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절벽 아래로 떨어지던 그 비명이 다시 한번 거실을 찢었습니다. 지훈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끄라고. 제발 좀 꺼지란 말이야. 지훈은 골프채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미친 듯이 내리쳤습니다. 액정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런데 깨진 조각마다 서연의 눈동자가 살아있었습니다. 그 눈들이 지훈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숨을 헐떡이며 집안의 모든 불을 켰습니다. 하지만 전등이 기괴하게 깜빡였습니다. 거실의 커다란 유리창에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안개가 서리듯 천천히 맺혔습니다. 내가 돌아왔어. 지훈의 입에서 단말마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3년 전 지훈은 사라진 서연의 휴대폰을 찾으려 수사관까지 매수했습니다. 현장을 이잡듯 뒤졌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이 지금 제 발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건 그의 목을 죄는 올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회사에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직원들이 소곤거렸습니다. 평범한 잡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귀에는 전부 자신을 향한 수군거림으로 들렸습니다. 지훈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뭘 봐. 다들 입 다물어. 직원들이 흠칫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무실에 들어선 지훈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보안팀 전부 잘라. 지금 당장. 비서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네. 대표님 갑자기 무슨... 잘라버리라고. 2번 말하게 하지 마. 지훈은 문을 잠그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책상 위에 화초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이 생전에 끔찍이 아끼던 화초였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 이파리가 싱싱했습니다. 지훈이 그 화분을 창밖으로 집어던졌습니다. 꺼져. 다 꺼지라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지훈은 침실 금고를 열었습니다. 서연의 인감도장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핏빛 지장이 찍힌 유서였습니다. 거기에는 지훈이 저지른 일들이 날짜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줄에 붉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옥 문턱에서 기다릴게. 지훈은 종이를 움켜쥔 채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누군가 그의 삶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그림자였습니다. 지훈은 빈 거실을 향해 외쳤습니다. 너 누구야? 대체 누구냔 말이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깜빡이는 전등 불빛만이 텅 빈 펜트하우스를 어지럽게 하찼습니다. 도시 외곽의 낡은 흥신소였습니다. 벽지가 누렇게 뜬 사무실 안에서 강석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종이 위에는 경찰 간부들의 이름이 줄지어 적혀 있었습니다. 3년 전 지훈이 돈으로 입을 막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강석이 담배를 비벼 끄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이 통화 기록 보세요. 서연 씨 사고 나던 날 지훈이 이 근처 기지국에 잡혔습니다. 옆에 선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이었습니다. 죽은 서연의 쌍둥이 언니였습니다. 수연의 얼굴은 서연과 똑 닮아 있었습니다. 수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년이었어요. 동생 장례식에도 못 갔던 3년. 강석이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해외에서 뭐하고 지내셨길래 이렇게 공부했어요. 그놈을 무너뜨리려고. 수연은 무술도 익혔고 컴퓨터 다루는 법도 배웠습니다. 오로지 이날 하나만 보고 버텼습니다. 수연이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언니 나 무서워. 지훈 씨가 내 보험 수익자를 자기로 바꿨어. 수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강석이 침을 삼켰습니다. 서연 씨가 죽기 직전에 보낸 음성이군요. 맞아요. 도박 빚 갚으려고 동생 목숨에 값을 매긴 거예요. 수연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 어젯밤 지훈의 집 앞에 상자를 두고 온 사람도 바로 수연이었습니다. 수연이 입꼬리를 살짝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놈을 벼랑 끝까지 몰아붙일 거예요. 수연은 지훈을 단숨에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겁에 질려 제 발등을 찢게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수연은 이미 지훈의 회사 안에 사람을 심어두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지훈이 박 의원에게 건네려던 비밀 장부를 손에 넣었습니다. 한편 지훈의 펜트하우스였습니다. 지훈은 공포를 견디다 못해 무속인을 불렀습니다. 사흘 밤낮으로 구판이 벌어졌습니다. 징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무속인이 작두 위에서 펄쩍 뛰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칼을 지훈의 목을 향해 겨눴습니다. 너 때문에 죽은 여자가 여기 와 있다. 지훈이 새파랗게 질려 외쳤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당장 그만둬. 무속인이 입에서 검붉은 피를 토했습니다. 그리고 거실 바닥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숫자였습니다. 위도와 경도를 가리키는 좌표였습니다. 무속인은 그 숫자를 다 쓰고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지훈이 그 좌표를 들여다봤습니다. 순간 지훈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곳은 정확히 서연을 밀어 떨어뜨린 절벽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이걸 어떻게? 지훈이 바닥을 기다시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소동이 채 가라앉기도 전이었습니다. 지훈의 개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를 본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연의 번호였습니다. 지훈이 떨리는 손으로 통화를 받았습니다. 화면 가득 시커먼 바닷물이 출렁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서연이 죽은 그 절벽 아래였습니다. 화면 속 해변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서연의 시신이 입었던 옷과 똑같은 차림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천천히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훈이 비명을 지르며 휴대폰을 대리석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휴대폰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지훈이 두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내가 미쳤어. 내가 미쳐가는 거야. 같은 시각 수연은 다음 수를 두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지훈 회사가 추진하던 큰 개발 사업의 투자자들에게 문서를 뿌렸습니다. 지훈의 도박 전과가 낱낱이 담긴 문서였습니다.
발신자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지우는 회사로 달려갔습니다. 자금줄이 하루아침에 말라붙었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임원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훈의 회삿돈 빼돌린 증거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 임원이 지훈을 보고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거 다 사실입니까? 지훈이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습니다. 누가 이딴 걸 만들어낸 거야? 다 조작이야. 지훈은 복도로 뛰쳐나왔습니다. 그곳에서 한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강석이었습니다. 지훈을 수사하다 누명을 쓰고 잘려나간 그 형사였습니다. 강석이 지훈의 가슴팍에 서류 한 장을 쿡 찔러 넣었습니다. 살인을 의뢰한 정황이 담긴 종이였습니다. 강석이 싸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이야, 한 대표. 잘 지냈나? 지훈이 주먹을 치켜들었습니다. 네가 감히. 그 순간 사방에서 카메라 불빛이 터졌습니다. 잠복해 있던 기자들이었습니다. 지훈이 얼굴을 가리고 비상구로 도망쳤습니다. 지훈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쫓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발소리가 자꾸만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지훈이 멈춰서서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텅 빈 계단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연은 흥신소 창가에 서서 서연의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지훈이 가졌던 권력과 인맥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사진 속 동생에게 나직이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언니가 다 받아낼게. 창밖으로 회색 도시가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정보 쪽에 잔뼈가 굵은 경호원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저택의 문이란 문에는 전부 잠금 장치가 새로 달렸습니다. 지훈은 그 경호원들이 누구 손에서 나온 사람들인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전부 수연이 미리 심어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훈은 금고 번호를 아는 단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내연녀 유라였습니다. 지훈은 유라를 지하실로 끌고 내려갔습니다. 내 짓이지. 유서 빼돌린 거 너 말고 누가 있어. 유라가 벽에 등을 붙인 채 떨었습니다. 여보, 나 아니야. 정말 나 아니야. 닥쳐. 금고 번호 아는 건 너밖에 없잖아. 지훈이 유라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유라가 비명을 지르며 손을 뿌리쳤습니다. 왜 이래 정말. 너 이러다 큰일 나. 바로 그때 저택 현관이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유라가 미리 불러둔 변호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한 변호사가 지훈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한 대표님, 이 손 놓으시죠. 지금 감금까지 하시려는 겁니까? 지훈이 이를 갈며 물러섰습니다. 유라가 변호사 뒤로 숨으며 지훈을 노려봤습니다. 내 재산 절반은 내 거야. 그렇게 알아. 지훈은 머리채를 쥐어뜯으며 거실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곁에 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지훈은 마지막 줄을 잡으려 박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값비싼 가방 하나를 두 손으로 받쳐 들고서 말입니다. 의원님, 이 돈으로 그 둘을 좀 치워주십시오. 수연이랑 강석이요. 박 의원이 가방을 슬쩍 내려다봤습니다. 그러고는 발끝으로 그 가방을 툭 차서 밀어냈습니다. 한 대표, 시체 냄새나는 놈은 곁에 두는 게 아니야.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의원님, 저를 버리시는 겁니까? 버리다니. 자니가 알아서 가라앉는 거지. 박 의원이 손짓하자 부하들이 지훈을 끌어냈습니다. 지훈이 끌려나가며 발버둥을 쳤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같이 한 일이라고요. 박 의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같은 시각 강석은 지훈의 쓰레기 소각장을 뒤졌습니다. 거기서 핏자국이 밴 옷 조각들을 찾아냈습니다.
지훈이 태워 없애려던 증거였습니다. 강석이 비닐봉지에 그 조각들을 담으며 말했습니다. 이거면 됐어. 빠져나갈 구멍이 없겠군. 그날 밤 지훈은 식칼을 손에 쥐고 방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나를 죽였어? 지훈이 칼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닥쳐. 너 죽은 지 3년이야. 나타나지 마.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벽 안쪽 어딘가에서 비명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수연이 벽 속에 특수한 스피커를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지훈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지훈은 벽 뒤에 아내가 살아있다고 믿었습니다. 지훈이 망치를 들고 벽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있지. 거기 숨어 있는 거 다 알아. 석고 가루가 풀풀 날렸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폐허처럼 변했습니다. 그래도 지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지훈의 회사에서 긴급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지훈을 대표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정장을 차려입은 여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수연이었습니다. 해외 큰 투자회사의 대표 자격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지훈이 그 얼굴을 보고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서연아, 너 살아있었어. 귀신이야. 지훈이 테이블 위로 기어 올라가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임원들이 입을 벌린 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수연이 차가운 얼굴로 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지훈의 발치를 걷어차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수연이 지훈의 귀에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서연이가 아니야. 그의 언니야. 지훈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언니, 너한테 언니가 있었다고. 네가 빼앗은 그 돈 전부 너를 무너뜨리는 데 쓸 거야. 수연이 몸을 일으키며 손짓을 했습니다. 경호원들이 지훈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지훈이 바닥을 손톱으로 긁으며 끌려나갔습니다. 이거 나. 여긴 내 회사야. 내 거라고. 직원들은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길을 비켜서서 그 몰락을 지켜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훈은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통장도 카드도 전부 막혀 있었습니다. 생수 한 병 살 돈조차 없었습니다. 지훈이 거실에 도자기를 집어 던지며 울부짖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지훈은 마지막 수단을 떠올렸습니다. 예전에 도박돈을 굴려주던 조직의 두목이었습니다. 지훈이 그 두목을 찾아가 매달렸습니다. 수연이랑 강석이 사고로 위장해서 좀 없애주십시오. 두목이 지훈을 한참 쳐다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만 제대로 주면야. 지훈은 마지막 비상금까지 털어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두목은 이미 강석에게 약점을 잡혀 있었습니다. 두목은 지훈이 준 돈을 챙긴 채 수연에게 모든 계획을 일러 바쳤습니다. 수연이 그 전화를 받고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래요. 제 발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어줘야죠. 수연은 가짜 납치극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직접 칼을 들고 현장에 나타나도록 말입니다. 수연이 동생의 사진을 손끝으로 쓸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 창밖으로 어둠이 짙게 깔려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훈의 저택 앞이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손팻말을 든 사람들이 구호를 외쳤습니다. 휴대폰을 든 사람들이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내보냈습니다. 지훈은 커튼 뒤에 숨어 그 광경을 내다봤습니다. 저것들 다 누가 시킨 거야? 다 짜고 치는 거잖아. 지훈은 큰 변호사 사무실에 매달렸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떼어주겠다며 언론을 막아달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변호사들은 이미 수연 쪽에 가 있었습니다.
지훈의 방어는 일부러 허술하게 짜였습니다. 그날 밤 지훈에게 한 통의 연락이 왔습니다. 조직 두목이 보낸 거짓 연락이었습니다. 수연이 잡아뒀습니다. 폐공장에 묶어놨으니 와서 확인하시죠. 지훈의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드디어 잡았구나. 지훈은 핏자국이 밴 칼 한 자루를 챙겼습니다. 이번엔 내 손으로 직접 끝낸다. 지훈은 어두운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 한가운데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거기 묶인 채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의 옷과 똑같은 차림이었습니다. 지훈이 칼을 치켜들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알아. 지훈이 여자의 목을 향해 칼을 내리꽂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자가 번개처럼 몸을 비틀었습니다. 그러고는 지훈의 손목을 꺾어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이어 지훈의 배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지훈이 캑 소리를 내며 고꾸라졌습니다. 수연이었습니다. 창고의 모든 불이 한꺼번에 켜졌습니다. 사방에서 형사들과 기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훈이 칼을 든 채 그 자리에서 붙잡혔습니다. 이 모든 장면이 전국으로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경찰들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지훈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내 동생이 떨어질 때 느꼈을 그 절망. 이제 네가 느낄 차례야. 지훈이 형사들에게 끌려가며 발악했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다 조작된 거라고. 하지만 칼을 휘두르는 영상은 이미 온 세상에 퍼진 뒤였습니다. 지훈은 그렇게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수연은 지훈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마당에 지훈이 아끼던 옷과 구두를 산처럼 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길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수연이 그 불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내 자존심도 명예도 다 같이 타버려. 그 시각 지훈이 잡혔다는 소식에 박 의원이 움직였습니다. 박 의원은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놈 입을 영영 막아야 해. 박 의원은 구치소 안의 사람들을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의원은 유라에게도 사람을 보냈습니다. 지훈의 죄를 전부 뒤집어쓰고 해외로 나가라는 회유였습니다. 네가 다 짊어지면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을 주겠다. 하지만 유라는 이미 수연 쪽에 서 있었습니다. 유라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이제 그딴 거짓말에 안 속아. 박 의원이 이를 갈았습니다. 박 의원은 사람을 풀어 유라를 납치하려 했습니다. 수연이 한 발 앞서 유라를 안전한 집으로 피신시켰습니다. 수연이 유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요. 끝까지 지켜줄게요. 박 의원은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수연의 재단에 세무조사가 들이닥쳤습니다. 수연은 하루아침에 횡령 혐의를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검찰이 수연을 불러들였습니다. 강석은 수연의 결백을 밝힐 장부를 들고 검찰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큰 트럭 한 대가 강석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박 의원이 보낸 트럭이었습니다. 강석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곁을 지키던 사람을 잃은 수연은 홀로 취조실에 앉았습니다. 박 의원이 손을 써둔 검사가 수연을 몰아붙였습니다. 동생 죽음을 팔아서 돈 벌었다는 거 다 알고 왔습니다. 수연이 입술을 깨물며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한편 구치소의 지훈은 박 의원의 도움으로 잠시 풀려났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댄 것이었습니다. 지훈은 박 의원이 마련해준 은신처로 향했습니다. 지훈이 수연에게 사진 한 장을 보냈습니다. 수연의 부모님을 묶어놓은 사진이었습니다. 내 부모 살리고 싶으면 그 절벽으로 와. 서연이 떨어진 바로 그 절벽이었습니다. 수연은 공포와 분노에 휩싸여
절벽으로 달렸습니다. 절벽 끝에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지훈이 수연의 목에 칼을 들이댔습니다. 너만 없으면 다 다시 내 거야. 지훈이 수연을 벼랑 끝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수연의 발 뒤꿈치가 허공을 디뎠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은 한 남자가 달려들었습니다. 강석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강석이 지훈의 다리를 걷어찼습니다. 그러고는 떨어지려는 수연을 와락 끌어올렸습니다. 지훈이 비틀거리며 외쳤습니다. 너 분명히 트럭에 치였잖아. 수연이 거친 숨을 고르며 일어섰습니다. 전부 너랑 박 의원을 한꺼번에 잡으려고 짠 거야. 강석의 사고도 수연의 검찰 조사도 모두 연기였습니다. 이 모든 장면이 수연의 몸에 숨긴 카메라로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도망치려 몸을 돌렸습니다. 수연이 지훈의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박 의원과 나눈 통화를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박 의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한 대표도 같이 정리해. 입막음해야지. 지훈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의원님이 나까지 죽이려 했다고. 수연이 지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제 알겠어. 너도 똑같이 버려지는 패였다는 거. 지훈은 무너지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고는 박 의원의 비밀 장부가 숨겨진 곳을 술술 털어놓았습니다. 수연이 바로 박 의원의 비리를 담은 영상을 전국에 내보냈습니다. 박 의원은 은퇴를 선언하던 자리에서 수갑을 찼습니다. 지훈은 다시 끌려갔습니다. 사람들이 던지는 손가락질 속에서 만신창이가 된 채였습니다. 수연은 동생의 유골함 앞에 앉았습니다. 서연아, 다 끝나가. 조금만 더. 수연의 눈가에 처음으로 물기가 어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박 의원의 구속 소식이 온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지훈의 숨겨진 죄까지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수연을 두고 정의를 세운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재단 앞으로 후원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강석이 그런 수연을 조용한 시골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좀 쉬어. 너 3년 동안 한숨도 못 잤잖아. 수연이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뜻밖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지훈의 무리한 사업에 모든 걸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노인이 수연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고맙소. 우리가 못한 일을 당신이 해줬어.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수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 복수가 저만의 일이 아니었네요. 수연은 지훈에게서 되찾은 보험금을 한 푼도 갖지 않았습니다. 전부 피해자들을 돕는 기금으로 돌렸습니다. 기금의 이름은 서연 기금이라 지었습니다. 수연은 직접 피해자들의 사연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피해자가 낡은 공책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서연 씨가 제게 맡겨둔 겁니다. 수연이 떨리는 손으로 그 공책을 받았습니다. 서연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수연이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어내려갔습니다. 서연은 지훈의 속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그를 믿으려 했습니다. 언젠가는 지훈이 사람이 될 거라 믿었던 것입니다.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바보야. 이 바보 같은 게. 수연은 그 일기장을 들고 지훈을 찾아갔습니다. 지훈은 보안병동 침대에 묶여 있었습니다. 헬기 추락 이후 온몸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눈동자만 겨우 움직였습니다. 수연이 그 곁에 앉아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잘 들어. 네가 그렇게 죽이고 싶어 했던 사람이. 수연이 한 구절을 또박또박 읽어내려갔습니다. 서연이 지훈을 위해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훈이 짐승 같은 소리를 토해냈습니다.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수연이 일기장을 덮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후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수연은 그 일기장에 불을 붙였습니다. 종이가 천천히 타들어갔습니다. 지훈이 그 불을 바라보며 눈을 질끈 감으려 했습니다. 수연이 그런 지훈을 내려다봤습니다. 눈 감지 마. 평생 눈 뜨고 살아. 수연이 곁에 선 의사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 사람 절대 편하게 죽게 두지 마세요. 지훈의 눈에서 또 한 줄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같은 시각 강석은 마지막 일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해외로 빼돌린 돈을 끝까지 추적한 것입니다. 그 돈은 한 푼도 남김없이 나라로 되돌아왔습니다. 강석이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야. 다 찾았어. 수연이 전화기를 든 채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없었으면 못했어요. 수연의 곁에는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재단 일을 도운 젊은 변호사 민우였습니다. 민우는 수연의 강한 모습 뒤에 숨은 외로움을 알아봤습니다. 수연 씨, 이제 좀 웃어도 돼요. 수연이 오랜만에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연은 동생이 가보고 싶어 했던 바닷가로 짧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거기서 3년 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수연은 동생의 유골을 바다에 뿌렸습니다. 바람에 하얀 가루가 흩어졌습니다. 수연이 바다를 향해 외쳤습니다. 서연아, 이제 언니가 내 몫까지 2배로 행복하게 살게. 파도가 그 말을 받아 안듯 부드럽게 밀려왔습니다. 내 연녀였던 유라는 스스로 죄를 인정했습니다. 부당하게 받은 돈을 모두 사회에 돌려놓았습니다. 유라가 감옥으로 떠나기 전 수연을 찾아왔습니다.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수연이 유라를 한참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진실을 말한 용기. 그건 인정할게요. 수연은 동생이 쓰던 방을 정리했습니다. 슬픔이 밴 물건들을 하나씩 치웠습니다. 그 자리에 재단 아이들의 편지를 채워 넣었습니다. 편지마다 고맙다는 말이 삐뚤빼뚤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연의 집 정원에 동생이 좋아하던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수연이 그 꽃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네가 보내준 거지. 그렇지. 수연은 더 이상 검은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화사한색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어느 저녁 강석이 수연에게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나랑 같이 가보지 않을래? 수연이 강석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지훈의 저택이 헐린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수연이 그 빈터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집을 짓자. 강석이 수연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좋아. 이름은 서연의 집이 좋겠다. 집을 짓던 날 수연은 하늘로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흰 날갯짓이 푸른 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수연이 그 모습을 올려다보며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지훈에 대한 마지막 심판이 내려지는 날이었습니다. 법정 안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이 순간을 직접 보려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훈이 휠체어에 묶인 채 들어왔습니다. 온몸이 굳어 눈동자만 겨우 움직였습니다. 그 눈으로 마지막까지 동정을 구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피고인의 죄는 사람이 저질러서는 안 될 일입니다. 지훈에게 가장 무거운 벌이 내려졌습니다. 법정 안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수연은 동생의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숙여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박 의원에게도 평생 갇혀 지낼 벌이 떨어졌습니다. 권력의 꼭대기에 있던 사람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진 것입니다. 법원 앞에서 수연이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이건 저 혼자만의 복수가 아닙니다. 수연이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정의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수연을 향해 환호를 보냈습니다. 며칠 뒤 수연은 강석과 함께 평화공원 개장식에 갔습니다. 서연의 이름을 딴 공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잔디밭을 뛰어다녔습니다. 수연이 그 광경을 바라보며 강석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여기 어딘가 있는 것 같아. 강석이 수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있지. 분명히 보고 있을 거야. 수연은 자신이 겪은 일을 책으로 펴냈습니다. 그 책은 법의 허점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피해자를 먼저 생각하는 쪽으로 법이 조금씩 바뀌어 갔습니다. 수연은 도시를 떠나 작은 시골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마당에 텃밭을 일구고 채소를 길렀습니다. 직접 기른 채소를 이웃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연을 나비 아가씨라 불렀습니다. 수연의 과거를 다 알면서도 그렇게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수연에게 호박 한 덩이를 안겨줬습니다. 세댁, 이거 푹 쪄서 강서방이랑 같이 먹어. 수연이 환하게 웃으며 받았습니다. 네, 잘 먹을게요, 할머니. 수연의 마음에 박힌 가시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훈의 아버지가 수연을 찾아왔습니다. 지팡이를 휘두르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내 인연, 우리 아들 재산 당장 내놔. 수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르신, 이게 뭔지 아시죠? 지훈의 아버지가 서류를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훈의 도박돈을 같이 세탁한 증거였습니다. 수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한 발만 더 들이밀면 이거 그대로 경찰에 넘깁니다. 지훈의 아버지가 부들부들 떨며 물러섰습니다. 수연은 그 일가의 마지막 뿌리까지 잘라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강석이 수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연아, 나랑 결혼해줘. 강석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남은 평생 내 그림자가 돼서 지켜줄게. 수연이 강석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응, 나도 이제 행복해지고 싶어. 두 사람은 서연의 생일에 묘소를 찾았습니다. 서연이 좋아하던 케이크를 들고서 말입니다. 수연이 무덤 앞에 케이크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언니 결혼해. 기뻐해줘. 이제 그 자리에 흐르는 건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따뜻한 인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정원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축의금은 한 푼도 남기지 않고 기부했습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사건의 유가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결혼식 날 밤이었습니다. 수연이 꿈을 꿨습니다. 서연이 하얀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정말 행복해져야 해. 수연이 잠에서 깨어 가만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악몽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아침마다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봤습니다. 그 빛 속에서 살아있다는 게 새삼 고마웠습니다. 수연은 동생의 유품인 비녀를 곱게 간직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버티게 해준 가장 든든한 힘이었습니다. 어느 날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재단에서 키운 청년들이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의로운 검사와 변호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수연이 친언니처럼 기뻐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우리 애들.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수연이 강석의 손을 잡고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 위에 물들었습니다. 수연이 바다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서연아, 언니가 약속 지켰어. 바람결에 동생의 웃음소리가 실려오는 듯 했습니다. 수연이 그 소리에 화답하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결혼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수연은 더없이 평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몸이 자꾸 이상했습니다. 배가 끊어질 듯 아프고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수연은 강석의 손에 이끌려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던 의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상합니다. 몸속에 안 좋은 성분이 쌓여 있어요. 수연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몇 달에 걸쳐 조금씩 들어간 거예요. 수연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스쳤습니다. 매일 아침 직접 만든 주스를 가져다 주던 사무장이었습니다. 이름은 혜진이었습니다. 재단에 새로 들어온 젊은 직원이었습니다. 수연의 등줄기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알고 보니 혜진은 박 의원이 숨겨둔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무너뜨린 수연을 향한 원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웃는 얼굴 뒤에 칼을 숨기고 있었던 거죠. 수연이 병상에 누워있는 사이였습니다. 지훈이 이를 꾸몄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바깥 병원에 옮겨지던 길이었습니다. 지훈은 미리 매수해둔 사람들의 도움으로 도망쳤습니다. 빠져나온 지훈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수연의 재단 사무실에 불을 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수연이 입원한 병원의 보안을 마비시켰습니다. 수연은 그렇게 완전히 갇힌 신세가 됐습니다. 강석이 지훈을 쫓다 혜진이 파놓은 함정에 걸렸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큰 사고가 난 거죠. 강석은 다리를 크게 다친 채 갇혀버렸습니다. 전화조차 닿지 않았습니다. 몸에 힘이 다 빠진 수연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간호사 옷을 입은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지훈이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수연은 위험이 코앞에 왔음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지훈이 비상계단을 타고 병실로 숨어들었습니다. 호흡기에 의지한 수연을 내려다봤습니다. 지훈의 입가에 비웃음이 걸렸습니다. 내가 무너져야 끝난다고 했지. 지훈이 수연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아니야. 네가 사라져야 끝나는 거야. 지훈이 호흡기 줄로 손을 뻗었습니다. 수연이 눈을 부릅떴습니다. 같은 시각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단 돈을 맡고 있던 은행 사람이 지훈에게 굴복했습니다. 재단의 모든 돈이 정체 모를 계좌로 빠져나갔습니다. 수연은 한순간에 가진 것을 다 잃었습니다. 혜진은 인터넷에 거짓 서류를 뿌렸습니다. 수연이 동생의 죽음을 팔아 호화롭게 살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론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렸습니다. 수연을 응원하던 사람들이 사기꾼이라 손가락질했습니다. 병실 밖에서는 또 다른 소동이 일었습니다. 수연을 조사하겠다며 경찰이 문 앞을 지켰습니다. 수연은 숨이 가빠오는 와중에도 손을 뻗었습니다. 침대 및 호출배를 누르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훈이 그 손을 발로 눌렀습니다. 어딜? 누가 도와줄 것 같아? 수연이 고통에 신음했습니다. 지훈이 그 모습을 즐기듯 내려다봤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강석이 기어오고 있었습니다. 다친 다리를 끌면서 말입니다. 수연아, 거기 있어. 내가 간다. 하지만 매수당한 경비들이 강석을 막아섰습니다. 강석이 그들에게 붙들려 옴짝달싹 못했습니다. 지훈이 다시 수연의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내 부모님도 지금 내 손 안에 있어. 수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네가 잘못되면 그분들도 무사하지 못해. 수연의 상태를 알리는 기계가 위험하게 울렸습니다. 지훈은 그 소리를 들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수연의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그 끝에서 동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니, 일어나. 여기서 끝내면 안 돼. 수연의 몸속에서 무언가 뜨겁게 솟구쳤습니다. 수연이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그러고는 지훈의 팔을 손톱으로 힘껏 핥히었습니다. 지훈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강석이 아니었습니다. 수연이 평소에 도왔던 보육원 청년들이었습니다. 청년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지훈을 에워쌌습니다. 지훈이 창문을 넘어 달아났습니다. 청년들이 수연의 호흡기를 다시 연결했습니다. 누나, 정신 차려요. 제발. 청년들이 울먹이며 의사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병원을 나가기 전 손을 써둔 것입니다. 큰 폭발과 함께 건물 한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연이 잔해 속에 갇혔습니다. 강석이 무너진 돌무더기로 달려왔습니다. 맨손으로 바위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까지고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수연아, 어디 있어? 대답 좀 해. 수연은 잔해 속에서 정신을 붙잡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손에 쥔 동생의 비녀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 통증으로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수연이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아, 조금만 더 버틸게. 저 멀리 하늘에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훈이 헬기 위에서 불타는 병원을 내려다봤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경찰 헬기들이 나타났습니다. 지훈을 에워싸며 추격이 시작됐습니다. 무너진 건물 속에 갇힌 수연이었습니다. 지옥 같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석이 맨손으로 돌무더기를 치우고 또 치웠습니다. 마침내 작은 틈 사이로 수연의 손이 보였습니다. 여기 있다. 수연아, 여기 있어. 강석이 수연을 끌어안고 잔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수연은 곧장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수술하는 동안 수연이 몇 번이나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때마다 의료진이 매달렸습니다. 수연에 살겠다는 의지도 그만큼 강했습니다. 몸속 안 좋은 기운이 빠져나가고 수연이 눈을 떴습니다. 곁을 지키던 강석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깼구나. 정말 다행이야. 강석은 크게 다친 몸으로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수연 곁을 한 발짝도 떠나지 않았죠. 강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훈이 탄 헬기. 엔진이 멈춰서 떨어졌어. 수연이 마른 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 살긴 했어. 그런데 온몸이 다 망가졌대. 이번엔 진짜로. 수연이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수연은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혜진을 떠올렸습니다. 혜진이? 그 애부터 잡아야 해. 강석이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혜진이 꾸민 일을 적어둔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지훈과 짜고 한 증거도 함께 나왔습니다. 강석이 그 모든 것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혜진은 공항에서 붙잡혔습니다. 해외로 도망치려던 참이었습니다. 혜진이 끌려가며 수연을 향해 악을 썼습니다. 네가 우리 아버지를 무너뜨렸어. 너 때문이야. 수연은 영상통화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수연이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자기 욕심 때문에 무너진 거야. 수연이 한마디 더 보탰습니다. 엉뚱한 데다 화풀이하지 마. 혜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수연을 향한 누명도 풀렸습니다. 청년들이 지훈의 협박 녹취와 증거 영상을 내놓은 덕이었죠. 여론이 다시 수연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빠져나간 재단 돈도 전부 되찾았습니다. 오히려 지훈이 숨겨둔 돈까지 줄줄이 딸려 나왔습니다. 재단의 살림이 전보다 몇 배로 불어났습니다.
수연은 퇴원하자마자 지훈을 찾아갔습니다. 지훈은 보안병동에 누워 있었습니다. 호흡기에 의지한 채 눈동자만 굴렸습니다.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수연이 그 곁에 서서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이가 떨어진 그 높이보다 더 깊은 데 있는 기분이 어때?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하지만 입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지훈을 그대로 두라 했습니다. 오히려 가장 좋은 의료진을 붙여주었습니다. 수연이 의사에게 단단히 일렀습니다. 이 사람 끝까지 잘 보살펴주세요. 수연이 지훈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평생 그 침대에서 네가 망친 것들을 지켜봐. 지훈이 또다시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혜진을 비롯한 지훈의 사람들도 무거운 벌을 받았습니다. 나쁜 일을 꾸민 무리가 완전히 흩어진 거죠. 수연은 불탄 재단 건물을 다시 세웠습니다. 건물 앞면에 서연의 커다란 그림을 그려 넣었습니다. 서연이 그곳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사람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강석은 재활치료 끝에 다시 걷게 됐습니다. 수연과 함께 서연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강석이 꽃다발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처제, 이제 정말 다 끝났어요. 수연이 그 곁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에 갇힌 혜진이 수연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단호했습니다. 잘못한 만큼 벌을 받는 거예요. 그게 순리죠. 수연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재단 청년들이 수연을 위해 깜짝 잔치를 열었습니다. 수연의 회복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청년들이 환하게 웃으며 케이크를 내밀었습니다. 누나, 다시 건강해져서 고마워요. 수연이 그 순수한 마음에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수연은 부모님의 옛집을 말끔히 고쳐드렸습니다. 지훈이 망가뜨렸던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마음 편히 지내실 수 있게 한 거죠. 어느 날 강석이 수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복수 말고 우리 둘이 살아갈 일만 생각하자. 수연이 강석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비로소 마음의 깊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수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펴냈습니다. 그 수익으로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센터를 세웠습니다. 수연이 직접 상담가로 나섰습니다. 어느 밤 수연의 꿈에 서연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수연의 어깨를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검은 망토를 벗겨주는 듯한 손길이었습니다. 수연이 잠에서 깨어 가만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동생도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연은 동생이 떨어진 절벽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수천 그루의 나무가 뿌리를 내렸습니다. 아픔의 자리가 생명의 숲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연은 동생이 가보고 싶어 했던 섬으로 떠났습니다. 거기서 동생의 비녀를 바다 깊이 가라앉혔습니다. 과거와의 완전한 작별이었습니다. 수연이 바다를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이제 너랑 나 한 사람으로 살게. 수연은 동생의 이름을 따 자기 이름을 새로 지었습니다. 강석이 그 곁에서 든든한 나무가 되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연은 재단 건물 옥상 정원에 서 있었습니다. 화창한 아침 햇살이 꽃잎 위로 쏟아졌습니다. 강석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다. 그렇지. 수연이 커피를 받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응, 이런 아침이 제일 좋아. 그 곁에서 한 아이가 나비를 쫓아 뛰어다녔습니다. 5살 난 딸 보배였습니다. 서연을 꼭 빼닮은 얼굴이었습니다.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정원에 퍼졌습니다. 수연의 가슴에 남은 흉터가 그 소리에 아물어갔습니다. 수연은 아침마다 서연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보배의 손을 잡고 함께 인사했습니다. 보배야,
이모한테 인사해야지. 보배가 고사리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모 안녕. 오늘도 잘 잤어. 수연이 보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모처럼 예쁘고 용감한 사람이 되는 거야. 알았지. 보배가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습니다. 강석은 일을 그만둔 뒤 마을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작은 도장을 열어 무도를 가르친 것입니다. 아이들이 강석을 사부님이라 부르며 따랐습니다. 강석은 그렇게 두 번째 인생을 즐겁게 살았습니다. 수연의 재단은 점점 커졌습니다. 이제 나라 밖 사람들까지 도왔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그 손길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수연이 뿌린 씨앗이 곳곳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박 의원을 비롯한 옛 권력자들은 옥에서 늙어갔습니다. 서로를 미워하며 추악에 시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름조차 점점 잊어버렸습니다. 수연은 1년에 한 번만 검은 옷을 입었습니다. 서연의 기일이었습니다. 그날만큼은 가족이 함께 묘소를 찾았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 흐르는 건 그리움이었습니다. 소풍처럼 도시락을 펼치고 둘러앉았습니다. 보배가 직접 그린 꽃 그림을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이모, 이거 내가 그렸어. 예쁘지? 수연이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서연이 하늘에서 조카를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반가운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수연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가 큰 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연은 화려한 시상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육원 아이들과 숲으로 나들이를 떠났습니다. 지훈이 살던 화려한 펜트하우스도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젊은이들이 머무는 보금자리가 됐습니다. 밤마다 창문에 따뜻한 불빛이 켜졌습니다. 탐욕의 자리에 희망이 들어선 것입니다. 수연은 가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에게 가만히 물었습니다. 나 정말 동생 몫까지 잘 살고 있지. 거울 속 얼굴이 환하게 웃어주는 듯 했습니다. 서연을 닮은 그 미소가 답을 대신했습니다. 강석은 달마다 수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손으로 꾹꾹 눌러 쓴 연애 편지였습니다. 여전히 당신만 보면 가슴이 뛰어. 수연은 그 편지들을 상자에 모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라 여겼습니다. 수연은 동생 사건을 도왔던 사람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기자와 형사들을 불러 정기적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함께 싸웠던 그 정을 소중히 이어갔습니다. 고요한 어느 밤이었습니다. 수연이 보배를 재우며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서연이 즐겨 부르던 그 노래였습니다. 아이의 잠든 숨소리가 평온했습니다. 수연이 그 곁에서 깊은 안도를 느꼈습니다. 그 피 묻은 휴대폰은 이제 한 전시관에 놓였습니다. 진실은 결코 잠들지 않는다는 글귀와 함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강석이 수연의 80번째 생일을 챙겼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수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나는 당신만 지킬 거야. 수연이 그 손을 마주 잡으며 웃었습니다. 말없이도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수연은 동생을 죽음으로 몰았던 그 절벽에 다시 섰습니다. 장성한 보배의 손을 잡고서였습니다. 이제 그곳은 푸른 숲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발 아래로 파도 소리가 밀려왔습니다. 예전엔 그 소리가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이제는 생명을 노래하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수연은 자기 일기의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천천히 적었습니다. 복수는 부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의 이름을 다시 빛나게 하는 일이었다고 말입니다. 수연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연을 수호천사라 불렀습니다. 수연은 그 평범한 이름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수연도 떠날 때가 왔습니다. 가족들이 그 곁을 지켰습니다.
수연이 희미한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내 삶을 뜨겁게 사랑했어. 수연이 보배의 손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끝까지 지켜냈단다. 수연이 온화한 미소를 띤 채 눈을 감았습니다. 먼 하늘 어딘가였습니다. 빛나는 강 건너편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발견했습니다. 수연과 서연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환하게 웃으며 서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끌어안았습니다. 악은 사라지고 사랑은 영원히 남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수연의 이야기였습니다. 쌍둥이 동생을 잃고 3년을 어둠 속에서 버텨온 한 사람이 마침내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고 무너진 자리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복수라고 하면 흔히 또 다른 상처만 남긴다고들 하죠. 하지만 수연이 걸어온 길의 끝에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 남았습니다. 동생의 이름을 딴 숲이 자라고 상처받은 이들이 쉬어가는 집이 생기고 죽은 자리에 새 생명이 뿌리를 내렸으니까요. 세상이 외면했던 진실은 결코 영원히 묻히지 않습니다. 아무리 깊이 감추어도 언젠가는 제 발로 걸어나와 죄지은 자의 문을 두드리는 법이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곁에는 반드시 그 마음을 알아주는 누군가가 함께 서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마음이 힘드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수연처럼 묵묵히 버티다 보면 분명 다시 햇살이 드는 날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들 듣고 계신가요? 오늘도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과 구독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